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5, 6월 독해 첫 시간입니다. 독해 3, 4월이나 1, 2월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점은 바로 현대문학 작품입니다. 현대문학 작품이 노신의 작품을 이제 주로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전에도 노신의 작품을 봤습니다만 5, 6월에는 노신의 잡문이란 걸 보겠습니다. 잡문. 노신의 잡문은 노신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그 노신다운 노신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신이 우리한테 유명하고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소설이죠. 그래서 시험도 당연히 노신의 소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노신의 잡문 역시도 시험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나온 작품 수도 많고요. 우리 책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서도 출제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짧아요. 노신의 잡문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출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긴 이야기에서 일부를 잘라내려면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노신의 잡문 같은 경우는 짧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를 발췌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의 수준이 높습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제자에게는 어렵지 않겠지만 학습자에게 혹은 응시생에게는 매우 어려운 난이도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노신의 잡문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보니 그리고 짧다 보니 출제자의 구미에 딱 맞는 그러한 문제 출제거리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노신의 잡문을 볼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특성을 잘 생각해 보면서 잡문의 이제 그 맛을 느끼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신의 잡문은 자원 잡문이에요. 말 그대로 자원 잡문인데 잡문은 이 그 짧은 수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수필 그러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풀어 쓴 글이죠. 중국에도 좋은 수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노신의 잡문을 우리가 수필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잡문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썼어요. 아무거나인데 이 아무거나의 대부분은 당시 사회, 정치, 예, 와 관련한 아주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 뭐 민주, 평등, 정의, 뭐 이런 가치, 진보적 가치를 논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반적인 자신의 신변 잡기를 쓴 수필하고는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훨씬 더 사상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훨씬 더 노시인다운 그 웅변가적인 면모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요. 물론 잡문마다 또 쓰여진 시기마다 주제 의식이 조금 바뀌고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노시인의 작품에서 면면이 흐르는 두 가지 사상, 두 가지 주제 의식은 하나는 반봉건이에요. 봉건제도, 봉건질서, 구시대의 예법, 과거의 제도, 그다음에 악습, 패단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자는 얘기입니다. 노신이 볼 때 중국은 너무 낙후됐고 너무 노후화됐고 너무 봉건적이고 너무 미신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중국인들한테 일침을 날리는 그러한 매서운 회초리 같은 글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그 기둥은 반외세,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중국을 먹으려고 달려든 수많은 그 이제 외국인들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서양의 열강들, 제국주의들. 이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우면서 뭐 일본까지 포함이 됩니다. 일본도 중국을 먹으려고 했고 우리나라는 이미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외세들에 대항해서 싸우자 혹은 외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중국인들에게 스스로 일어나서 자주적으로 그렇게 외세에 맞서라라는 혹은 외세 혹은 이런 주제 의식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외국인들한테 빌붙어서 먹고 사는 쓰레기 같은 놈들, 그리고 그런 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할 줄 모르는 멍청한 국민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모습, 일침, 가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노시인의 글은 항상 무서워요. 살벌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따뜻하고 부드럽고 다정한 것도 없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노신의 톤은 핏빛이 맺혀 있다. 살기가 서려 있다.
매우 예민하다, 날카롭다, 비장하다. 이러한 정조가 노신의 작품의 전체적인 성향을 나타내 주는데 이제 이러한 것이 소설에도 물론 나타나지만 우리가 오리월에 보게 될 잡문에서 아주 현저하게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한 세 가지 작품 정도로 볼 텐데 처음에 볼 작품은 야초라는 산문집에서 뽑았습니다. 야초. 이제 우리 교과서 교재 기준으로 9페이지죠. 9페이지 보시면은 제사라고 나와 있는데 요 제사라는 작품은 제사라는 이름은 제목이란 뭐랄까 서문이라는 서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문이라는 뜻인데 이 서문은 어떤 데서 나온 서문이냐? 바로 야초라는 잡문집에서 나온 서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통 이전까지는 저자 이름을 썼어요. 노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건 노신의 필명이 아니라 노신의 잡문집의 이름이에요. 노신의 잡문집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야초도 있고 뭐 불이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처음에 우리가 보게 될 작품은 야초예요. 야초는 아니나 다를까 기출에 나왔습니다. 기출 문제. 야초에 실린 작품의 특징들을 묻는 문제인데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기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야초에 들어있는 애들은 산문이긴 하지만 시가의 형식으로 쓰여진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산문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산문시가 있죠. 문학사에 보면 여러분 국어 시간에 다 공부했던 것들인데 산문시가 있습니다. 근데 산문시는 일반적인 시만큼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거나 많이 있진 않죠. 특별한 작가가 특별한 경우에 쓰는 것이지 뭐 산문시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문시란 건 산문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면 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작품도 지금 보시면 시라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산문이죠. 누가 봐도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쓴 시가 있나요? 시는 보통 짧잖아요. 그런데 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산문이죠. 겉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율의 운율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런 반복 같은 것도 있어요. 콩쉬로 끝나고 그렇죠. 여기서 콩쉬가 또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부러 시적인 요소를 집어넣으면서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기출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뭐가 야초가. 그래서 노신의 잡문집 가운데서 야초는 산문시를 모아놓은 것이다라는 거고 그 나머지 이제 우리가 앞에 보게 될 뭐 사만집이니 뭐니 차계정 장문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덤, 번 이런 글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모두 그냥 산문입니다. 그래서 야초만 특이하게 산문시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산문인데 그 안에는 내재적으로 시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반복이 많습니다. 이 제사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보게 될 잉더 까우비에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다른 작품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야초에 나온 것들은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어쨌든 산문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전에 봤던 작품들하고는 분명히 결이 달라요. 예전에 있던 거는 내가 단어를 정확하게 유추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문법에 맞춰서 문장을 이해하고 앞뒤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라만 가면 비록 어렵긴 하지만 잘 그것을 극복을 하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도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렇지 않아요. 오리월에 보게 될 작품은 짧지만 만만치 않아요. 그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북에서 제가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워크북도 이제 앞에 7페이지부터 있는데 8페이지에 보면 주석이 있어요. 주석. 중요한 주석은 해석을 해놨습니다. 작품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아무래도 없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 대부분 다 모르죠. 그래서 꼭 중요한 어떤 작품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번역을 해놨어요. 자 보자고요. 자 이 글은 1927년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27년이면 한참 혁명문학 논쟁 뭐 이런 것들이 뭐 일어날 때네요. 자 북경에서 발견된 어사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것도 노신이 참여했던 잡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사에 처음 발표되었다. 자 들불은 이렇게 야초 들풀 야초 이해차는 처음 몇 차례 인쇄될 때는 매번 이 글이 수록되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쇄될 때마다 수록된 것은 이게 이제 뭐라고요? 이게 서로 서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1931년 뭐 칠판을 인쇄할 때 국민당이 출판물 검열합니다. 출판물 검열에 의해서 빠졌다가 다시 41년에 다시 또 나오게 되었다. 뭐 그랬습니다. 그때는 바로 장개석이 상해에서 4.12 정변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 만행을 저지릅니다. 정변을 일으켜 광주에서 4.15 반혁명 대참살이 있은 후 얼마 후였다. 이 글은 험악한 환경에 처인 노신의 비분한 심정, 비분관계, 비분, 억울하고 분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참을 수 없고 분노에 가득 찬 그러한 심정, 혁명에 대한 신념을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7년이라는 이 시기가 중국 문학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시기인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기본 이론 공부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10년, 두 번째 10년, 세 번째 10년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노신의 글은 다 이렇게 비장함과 슬픔과 분노와 표출과 막 분출,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다고 그랬죠. 이 작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들풀에 수록한 산문시 23편은 산문시 23편 모두 북양군벌 통치하에 있는 북경에서 같은 시기 창작된 것으로 노신의 잡문들이 그러한 것처럼 노신의 다른 잡문들도 그러한 것처럼 암흑 세력에 대한 강렬한 증오와 투쟁 정신. 그러니까 글이 무섭고 셉니다. 그러나 당시의 구체적인 역사 조건하에서는 조건하에서 부분적인 그런 노신의 사상의 발전되는 나온 무슨 고민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노신의 본인이 이제 살아가면서 하는 고민이나 자신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도 없진 않다. 이건 약간 좀 그래도 가볍긴 한데 노신이라는 사람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움이 있어요. 진지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글도 쉬운 글은 전혀 아닙니다. 자, 1932년 노신은 그때로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뭐라고 했나요? 그 후 신청년 그 신청년의 집단은 흩어져서 어떤 이는 출세하고 어떤 이는 은퇴하고 어떤 이는 계속 전진했다. 신청년이 이제 중국 현대문학의 시작이죠. 나와 같은 진영의 동료들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다. 그러면서 나는 작가라는 감투를 쓰고 여전히 사막을 헤매는 신세가 되었다. 여전히 광야에서 실제로 광야라는 글도 광야를 배경으로 한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만한 기관물을 써서 생각대로 짓거리는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약간 느끼는 바가 있을 때마다 짤막한 글 짧다고 그랬죠. 제가 노신의 잡문은 물론 모든 잡문이 다 짧진 않아요. 여러분이 느끼기엔 길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소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짧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짤막한 글을 과장해서 말하면 산문시를 좀 썼는데 야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한 책으로 묶어 이른바 들풀 야초라고 했다. 라고 썼다. 이 산문시 가운데 비교적 우회적이고 애매한 것들도 있다. 37년 노신은 이에 대해 그때는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애매한 말들을 썼다라고 해석했다. 자, 뭔 말이냐면 당시의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말을 잘못하면 바로 잡혀가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노신도 그런 목숨은 이제 또 목숨을 함부로 내던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빗대서 다소 우회적으로 애매하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모호해지고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어려웠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주제인데 그걸 우회적으로 더군다나 시처럼 썼어요. 자, 제가 너무 겁을 주고 있나요?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그 노신의 잡문 그리고 특히 야초라는 산문시 20여 편, 23편이죠. 20여 편의 산문시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야초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거 산문시구나. 이런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뭐 좀 약간의 그 하나 어떤 장벽이라고 해요. 이거를 하나 가볍게 이제 넘어선 상황에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이 작품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석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뒤에 넘겨보면 10페이지에 두 번째 주석이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주석 넘버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석들은 해석을 해놨는데 요거 2번도 마저 읽어보죠. 역시 작가가 어떤 배경하에서 이 글을 썼는지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27년 9월 23일 노시는 광주에서 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돌란간에 기대어 먼 곳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주위에는 한없는 비애, 고뇌, 영락은 시드는 거죠. 사멸, 이 모두 이 고요 속에 섞여 그것을 약술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색깔을 더해주고 맛을 넣어주고 향기를 더해주는 듯하다. 문학적 표현이네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애, 슬픔, 죽음 이런 것들을 술로 담았다고 그랬어요. 술로 담갔는데 그 거기에다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당시의 상황이 더 좋은 향기를 더해주는 듯하다고 그랬는데 더욱더 자신의 고뇌는 슬퍼지고 하지만 거기서 예수로는 불타오르고 뭐 이런 노신의 상황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럴 때 나는 무엇을 써보려고 했지만 쓸 수가 없고 두서가 잡히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이른바 내가 침묵을 지킬 때에는 뿌듯한 감을 느끼지만 정작 입을 열려고 하면 어쩐지 허전한 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다. 이건 뭐 중국어 원문으로 번역한 것인데,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때는 뭔가 꽉 찬 느낌을 느끼지만 정작 말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허전해. 잘 표현이 안 돼. 그만큼 노신의 생각과 머리는 엄청나게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했다는 겁니다. 자, 5번 주석도 볼게요. 물론 주석은 중간중간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주석이니까. 자, 이 말은 흑암과 같던 구사회를 비유한 것이다. 뭐 이따 어느 부분인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노시는 일찍이 들풀에 수록된 작품은 자, 들풀이 여기서 안 나오죠. 자, 태반이 절반 이상이 황폐한 지옥의 변두리에 피어난 가냘픈 꽃들이라고 말했다. 황폐한 지옥의 변두리. 당시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사회, 중국이라는 사회, 거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이었으나 아무런 힘도 없고 심지어 일본에게마저 잡아먹히고 있는 그 중국. 그 지옥의 변두리에 그래도 바람에 떨면서 흔들리고 있는 작은 이름 모를 풀들, 그걸 이제 들풀, 들꽃, 이렇게 들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노신이 이때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죠. 또 그 다음 보면 노신이 이렇게 말했다. 시대의 패단을 공격하는 글은 반드시 시대의 패단과 함께 사멸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백혈구가 죽어서 덮개가 되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만일 자신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의 보존된 생명 가운데 병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역시 이제 노신이 닥터 의사는 면허는 안 탔지만 의대를 다녔기 때문에 백혈구 얘기가 나오죠. 이건 또 노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뭐 특히 피, 죽음, 뭐 이런 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노신의 의학 지식이 아주 해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면 그 시대의 패단 이라는 말도 나오고 함께 글은 시대의 패단과 함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대의 패단을 얘기했는데 내 글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얼마만큼 힘든 상황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들풀이라는 다소 느끼기에는 낭만적일 수도 있게 느껴지는 이러한 그 이름의 작품 집이고 그것에 이제 서문격에 해당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작품인데 이 안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들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배경 지식으로 생각하시면서 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페이지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 제사. 当我沉默着的时候我觉得充实 자, 이거 기억나나요? 我将开口同时感到空虚 아까 좀 전에 나왔었죠? 해석본 그렇죠? 입을 닫고 있을 때는 충실함을 느껴 fulfillment 뭔가 내가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할 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입을 막 열려고 그래 뭔가를 표현하려고 그래 그럼 뭔가 공허해져 잘 안 돼.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뭐 꼭 뭐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무슨 정의감 이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응?
하다못해 친구한테 뭐 할 말이 있는데 막 할 말은 엄청 많은데 정작 만나면 아무 말도 잘 안 나오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 뭐 아주 소소한 감정이지만. 근데 노신의 경우는 훨씬 더 깊은 더 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뇌와 질문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말로 풀어내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또 거꾸로 얘기해서 노신보다 그걸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노신은 그걸 또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여기서도 처음부터 약간 그 좋게 말하면 멋진 말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싶은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过去的生命已经死亡. 과거의 생명은 이미 죽어버렸다. 我对于这死亡有大欢喜라고 했어요. 환시는 뭐야? 환희죠. 우리말로 환희. 예? 환희. 우리는 시환을 훨씬 더 많이 봤지만 환시 그러면 이건 뭐야? 환희. 기쁨이죠. 자, 요따 환시. 나는 이 죽음에 대하여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노신 스타일이에요. 사실 죽음은 우리가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이지 죽음을 기뻐한다. 이런 말들은 사이코패스거나 아니면 상당히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심오하다. 뭔가 더 있다. 하고 싶은 말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사실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말이죠. 어쨌든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두 줄 읽었는데 어렵잖아. 쉬운 거는 뭐 그거는 과거의 생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뭐 이 말도 과거의 생명은 이미 죽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해석하는데 어렵진 않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시적으로 함축적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인 그런 것들이 수사기가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일단 요걸 가지고 바로 노신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할 텐데 어렵다는 걸 감안하고 여러분이 잘 따라오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因此我借此知道他曾经存活라고 했어요. 노신다운 얘기입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느냐? 왜냐하면 나는 찌에츠 이것을 빌어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찍이 살아 있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소중한 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없어 봐야 한다. 없으면 부재가 느껴지잖아. 있을 때는 귀찮고 막 짜증나고 그랬는데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고 심심하고 외로워. 그럼 그 사람이 필요했던 사람인 거예요, 나한테. 근데 없어졌더니 너무 좋아. 생각도 안 나. 생각하면 그 사람 없어도 너무 행복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어쨌든 부재가 되어야만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죽었다는 것이 죽음으로써 걔가 그것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야말로 살아 있었음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어쨌든 파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극단적이긴 합니다. 뭐 웅변적이고 상당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느껴야 된다. 약간 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니까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어쨌든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이 쓰여졌을 때는 바로 지역의 변두리에 서 있는 느낌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 죽음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장개석이 국민당 정부가 수많은 중국 사람들 지식인들 잡아다가 죽이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는 죽음이 난무했습니다. 난무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나이 드셔서 뭐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뭐 갑자기 뭐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단체로 내가 알던 친구들이 나의 동료들이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단체로 갑자기 누군가한테 끌려가서 죽거나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해 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노신은 그런 일을 아주 숱하게 겪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이 쉽게 글 속에 포함되는 것이 노신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다만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보면 갑자기 뭐 죽음이 삶의 증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너무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노신이 처했던 상황과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死亡的生命已经修复 죽어버린 생명은 이미 修复 다 썩어버렸다. 그렇겠죠. 对于我对于这修复有大欢喜，因为我借此知道它还费空虚 이랬어요. 죽어버린 것은 다 부식해버리니까 부식하면 없어지잖아요. 그쵸? 나는 이러한 그 부식에 대해서도 커다란 기쁨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그것이 여전히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가 부식해서 없어졌다는 것은 그 전에 존재했다는 것의 증명이래. 그러니까 죽음은 생명의 증거고 사라짐은 존재의 증거들.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산문으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잘 하지 않죠. 확실히 산문시가 주는 그런 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렵다는 게 이제 장벽이긴 한데 나름 그것의 의미를 곱씹어 보다 보면 뭔가 멋들어짐이 느껴지긴 하죠. 계속 보도록 합니다. 生命的你委弃在地面上，不生乔木，只生野草，这是我的罪过。 생명의 진흙은 웨이치는 버려졌다. 웨이는 뭐 위탁하다, 맡기다고, 치는 버리다죠. 그래서 어딘가로 던져졌다, 어딘가로 맡겨졌다, 어디 땅으로 맡겨졌다. 그러니까 생명의 진흙은 땅 위에 버려졌다, 던져졌다. 이 정도 해석이 좋겠고요. 땅 위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된 거야? 생명의 그러니까 진흙을 땅 위로 버렸더니만 그러니까 생명의 진흙을 땅 위에 버렸다는 건 뭘까? 땅 위에 떨어뜨렸어. 생명의 진흙이니까 생명이 들어있는 진흙이죠. 이것도 다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뭔가 자라겠죠. 생명이 들어있는 진흙이니까. 그런데 교목은 자라지 않았고, 교목은 뭐냐면 키가 크고 높은 나무들을 말합니다. 전나무라든지 은행나무 같이 큰 나무들, 그런 큰 나무는 자라지 않았고 그저 들풀만 생겨났다. 이것은 나의 죄이다. 즉 노시는 새로운 사상과 이런 것들을 전파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랬을 때 아름드리 나무가 여기저기 솟아오른다 그러면 큰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노신이 볼 때 그 정도 성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냥 그저 여기저기 보이는 들풀 같은 것들만 좀 자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성과는 아니죠. 그래서 나의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잘못은 아니죠. 여기서는 야초에 대한 찬양 혹은 야초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野草根本不生，花叶不美，然而吸去露，吸去水，吸去沉死人的血和肉，个个夺取他的生存. 그랬네요. 자, 죽음이란 말이 여기서도 계속 나오죠. 자, 그 들풀은 뿌리가 깊지도 아니하거니와 꽃잎이 아름답지도 아니하나 그러하나 어때요? 영양분을 그러니까 이슬을 빨아먹고 물을 빨아들이고 전스런이라고 했죠. 죽은 사람. 전은 썩을 진짜죠. 예. 죽어버린 사람의 피와 고기를 먹어서 각각 여기저기에서 또 빼앗아 갑니다. 그것의 생존을 빼앗아 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 죽음, 아까 죽음을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은연중에 얘기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 당시 사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옳은 주장을 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동료들이 이제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그럼 뭐야? 거름이 되겠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사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죽으면 그게 그 원소가 분해가 돼서 흙 속으로 가고 물 속으로 타고 가서 다른 식물과 동물 속에 들어가서 누군가한테 또 그거를 만드는 구성 요소가 되죠. 뭐 그래서 실제로 빅뱅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결국 우리는 우주의 먼지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죠. 자, 그래요. 그건 천문학적 얘기였고, 근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아주 옛날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가고
그게 무엇인가 걸음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많은 동지들,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의 죽음을 먹고 야초가 피어났다 이겁니다. 그 야초. 야초는 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민중, 어? 젊은 세대, 깨어있는 시민. 뭐 이런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혹은 자신의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의 작품. 자, 계속 보자고요. 生时还是将遭践踏，将遭善逆，只至于死亡而修复 이랬네요. 修复. 자, 아까 같은 내용들이 사망과 부패가 계속 나오죠. 생존에 있을 때는, 살아 있을 때는, 살아서는 어떻게 됩니까? 还是 짱짜오 그랬는데 뭐뭐 할 것이며, 짜오는 뭐야? 불행한 일을 만나다 당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뭘 만납니까? 뒤에 봤더니 찌엔타라고 했어요. 찌엔타는 밟다, 짓밟다, 즉 짓밟힘을 당하고. 풀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가다가 뭐 밟고 가잖아요. 풀이 있는데 그걸 막 열심히 풀이 하나 있네 하면서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뭐 특히 옛날에는 다 비포장도로였고 길 위에 풀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죠. 살아서 있을 때는 사람들의 발에 밟힘을 당하였거나 혹은 어떻게 됩니까? 샤니라고 했는데 샤니라는 글자를 보면 역시 이것도 뭐 맨날 했던 거지만 샨자 이도 그렇고 뭐가 있어요? 칼도자가 있죠. 칼도자. 그럼 뭐야?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결국 베어짐을 당하는 거죠. 그러겠죠. 누군가 베어내겠죠. 잡초니까. 그래서 결국 죽게 되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말 자체는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말이 있진 않은데 도대체 뭔 말이야? 딱 감은 잘 안 옵니다. 자, 계속 보죠. 땅워 탄란 신란 이랬어요. 엑스연이죠. 일단은 흔연, 신란 이건 많이 나왔죠. 이 흔자는 기쁠 흔자라고 했죠. 대단히 나는 기쁘다. 그럼 앞에 있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네. 단란 이거는 마음이 편안하다, 안정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다. 나는 크게 웃을 것이며 노래할 것이다. 나는 나의 야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작품으로 볼 수도 있고 당시의 민초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나는 증오한다. 이野草做装饰的地面. 이 야초로 장식된 땅을 나는 증오한다. 이 땅은 뭔데? 결국 당시의 중국이라고 했죠. 아까 5번 우리 주석 본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은 황폐한 지옥 같은 곳에 피어난 야초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지옥 같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땅은 싫으나 그 땅 위에 더러운 땅 위에 피어난 이름 없는 이 잡초들을 나는 사랑한다. 地火在地下运行，奔突，熔岩一旦喷出，将烧尽一切野草以及乔木，于是并且无可修复. 자, 띠호 땅의 불, 땅불이라고 했는데 땅불은 땅 밑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뭐 마그마 같은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번투는 갑자기 솟아납니다. 화산 폭발입니다. 그래서 롱엔은 그대로 용암이죠. 용암이 일단 분출하면 모든 야초를 태워버릴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교목까지도 태울 것이고 그것은 그러면 더 이상 썩을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다 이제 용암까지 나와버리면 용암의 경우에는 썩을 수도 없죠. 이제 죽긴 죽는데 보통은 베어지거나 밟히거나 해서 죽는 거는 썩겠지만 용암은 그냥 거기서 녹아버리니까 거기서는 썩을 일도 없게 되겠죠. 그러나 나는 기쁘다, 즐겁다, 웃는다, 노래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산문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
天地有如此金木，我不能大笑，而且我不能大笑，而且唱歌歌唱。 한 천지가 이 세상이 이렇게 이처럼 고요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렇게 엄숙하고 조용하다 할지라도 나는 크게 웃고 그러니까 뿌능 못한다 이거죠. 나는 크게 웃고 노래 부르지는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고요하고 조용했다면 나는 노래를 부르거나 그러지 못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세상은 시끄럽잖아. 그렇지? 그래서 뒤에 이어진 말이 그러나 천지는 이와 같이 조용하지 않으니, 예? 조용하지 않죠. 지시 호저로 봐야 되겠네. 지시 여기서 지가 나오는데 지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겠네요. 이 세상이 설사 그와 같이 고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마도 또 노래하거나 크게 웃지는 못하리라. 这一丛野草在明与暗生与死过去与未来之际先于有与丑人与兽爱着与不爱着之前作证 이랬네요. 자, 나는 꼭 이 뭐뭐로서죠. 이 야초로서 이러한 들풀로서 자, 어둠과 빛과 어둠, 그다음에 삶과 죽음,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서 그 갈림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엠이 주는 거죠. 주는 겁니다. 시엠이. 이게 여기가 조금 문장이 그나마 조금 어렵나요? 사실 어려운 표현이나 문장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어려운 거죠. 내용이 어려운 건데 여기서는 시엠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동사가 되겠고 여기가 첫 번째 동사 누구에게 주어서 쪼정 이게 이제 증거로 삼겠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친구와 friend and enemy 친구와 적 그다음에 사람과 짐승. 그러니까 친구는 말 그대로 나의 친구고 적은 뭐야? 이 사회를 갉아먹는 나쁜 놈들이죠. 사람과 또 짐승이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들의 앞에서 그것을 증거로 삼겠다. 이 야초라는 것으로서. 야초는 계속해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为自己为我自己为有与丑人与兽爱着与不爱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친구와 원수 사랑과 짐승 같은 것들 그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증오하는 자들에게 我希望这野草的死亡与修复 나의 그러니까 이 야초의 죽음과 부식 아까 이제 풀들은 죽고 결국 부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러한 부식이 어떻게 하는 거야? 火速到来 그것이 火速 불처럼 급하게 화급히 재빨리 그것이 오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要不然我先就未曾生存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세상에 생존하지 않은 것과도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죽어야만 생존해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 야초가 빨리 또 없어져 버려야 내가 살았다는 것이 증명이 될 테니까 아 나의 야초여 빨리 사라져 버려라. 이걸 글로 본다 그러면 자신이 이 글을 쓰고 이 글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아주 독특한 시도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가수가 노래를 판을 냈는데 예? 앨범을 냈어 혹은 싱글을 냈어. 그런데 아무도 듣지 마세요 라고 판을 내. 그럼 판을 안 내면 되잖아. 이게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당연히 다 내 노래를 많이 들어라 라고 여러 가지 장치나 시도를 해갖고 노래를 내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내 노래는 듣지 마 라는 노래 설령 제목에서는 내 노래는 듣지 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들으라고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보라고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왜냐면 이 어두운 사회가 없어져 버리면 이 작품들도 필요가 없을 테니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 글을 보고 있다는 건 그런 사회가 없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이 내 야초라는 것이 빨리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애초부터 생존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 될 텐데, 그렇다면 그것은 죽음이나 부패보다 더욱더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가거라, 야초여. 리엔저 워더 디츠라고 했죠. 나의 이 제사와 더불어서, 나의 이 서문과 더불어서 썩 꺼져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작품집을 쓰면서 이 작품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노신스러운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정말 특이하죠. 특이하고 이상하고 요상합니다. 이제 뒤에서 볼 작품들은 더더욱 이상하고 더더욱 특이한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거는 대단히 좀 쉬우면서 간단하고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익살스럽거나 가끔 재밌거나 약간의 유머 코드가 살짝, 노신의 입장에서는 살짝 들어간 작품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볼 텐데, 우리가 첫 시간이긴 합니다만 어려워요. 이 작품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온 단어가 어려운 건 그다지 없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더 정신을 집중하고 계속해서 이런 작품을 보다 보면 노신의 어떤 패턴이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찾아가는 그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추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추야, 가을밤. 여기 보면 그림이 살짝 나오는데, 노신의 추야, 뭐 본문에 한 구절 나오고 뭔가 을씨년스러운 북경의 그런 가을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집 뒷뜰에는 나무가 두 그루 있다 그랬는데, 여기 뒷뜰에 나무 두 그루가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작품도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도 이제 그 주석이 뒤에 나와 있어요. 우리 워크북에 보면 관련해서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뭐 잠시 후에 2교시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 작품은 앞에 작품만큼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사람이 하는 말처럼 보여요. 처음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져요. 한번 볼까요? 나는 우리 집 뒷뜰에서 나는 볼 수 있습니다. 나무 두 그루. 한 그루는 짜오수, 뭐야? 대추나무. 그리고는 또 한 그루는 또 대추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두 그루 모두 대추나무입니다. 하면 될 걸. 한 그루는 대추나무고 다른 한 그루는 역시 대추나무입니다. 문학적 표현이겠죠. 这上面的夜的天空 그랬는데, 이 위에 밤의 하늘은, 밤하늘이 있는데 거기 대추나무가 있어요. 대추나무가 걸려 있는, 그러니까 하늘을 봤을 때 누워서 뭐 평상이나 이런 데 보면 대추나무 사이로 하늘이 보이겠죠. 그 하늘은 기괴하고 높습니다. 여기서부터 기괴하고 높다 그랬는데, 일단 대추나무가 생긴 게 뭐 소나무나 이런 것처럼 뭐 생긴 게 아니고 되게 가늘면서 날카롭고 뾰족뾰족해요. 대나무 자체가 기괴합니다, 사실. 대나무란다. 대추나무 자체가 가시같이, 이런 가시 같은 것, 가시는 아니지만 가지 자체가 뾰족뾰족 날카롭게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나무는 뭔가 부드럽고 유연하고 이런 느낌인데, 대추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가시나무를 보는 듯한 그런 날카로움과 뾰족함과 또 그 수척함, 뭐 이런 그 묘한 느낌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추나무를 여러분이 잘 볼 일이 없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추나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른 나무들하고는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대추나무 속에 잘못 손을 집어넣으면 손이 찢겨요. 다칠 수 있어요. 我生平没有见过这样的奇怪而高的天空 그랬어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평생 이렇게 기괴하고도 높은 하늘을 본 적은 없다. 일단 높다는 것은 가을이란 얘기죠. 가을 하늘은 높죠. 근데 뭔가 기괴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대추나무 때문에 그 분위기가 훨씬 더 더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까 배경 설명 드렸습니다.
他仿佛要离开人间而去，使人们昂面不再看见. 자, 여기서 타라고 했는데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하늘이죠, 하늘. 그 하늘은 그날 밤에 그 하늘은 마치 뭐 같았어요? 리카이 런지엔, 런지엔, 런지엔. 런지엔은 뭐야? 사람 아니죠. 사람이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려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고개를 들어 보더라도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도망가려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도록 하려고 도망가는 듯 했다라는 표현도 참 새로운 표현이죠. 하늘은 늘 거기에 있는데 어두운 밤이다 보니 더구나 대추나무가 있고 뭐 하다 보니 기괴하게, 아까 그래서 기괴하게 너무 기괴하면서 높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어두운 게 저 하늘이 지구를 떠나는 것 같아요. 하늘은 지구를 떠날 수 없죠. 하늘이 지구를 떠나면 인류는 멸망이겠죠. 어쨌든 노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然而现在却非常自然闪闪的眨着几十个星星的眼冷眼.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非常自然 그랬어요. 非常 비상하게, 대단히 유난히도 파란색을 가지고 유난히도 파란빛을 띠고 있는데, 闪闪은 뭐야? 번개가 친다거나 눈이 불빛이 깜빡깜빡거린다는 뜻이죠. 번쩍번쩍, 眨着. 그래서 자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잘 본 적이 없죠. 자는 눈을 깜빡이다는 뜻입니다. 눈목자가 있죠. 여기 보면 눈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거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쩍번쩍 몇 개의 별빛의 눈을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뭐 묘한 표현인데 별빛의 눈이 그렇게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름에 가렸다 나오고 하면 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이죠. 별빛이 사실 지가 반짝거리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거나 뭐 그렇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나무 가지 사이로 이렇게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이건 이거 상상하는 거 어렵진 않네요. 他的口角上 여기 이 글자는 口诀도 있고요. 口角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발음이 다 있는 단어예요. 口角. 그 口诀가 있습니다. 자, 口角는 입에 가예요. 입가. 그다음에 口诀는 口诀로 발음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싸우다, 입싸움하다, 말싸움, 싸움하다, 말싸움, 말싸움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싸움. 좀 다르죠. 그래서 口角인지 口诀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口角예요. 그 하늘의 입가에는 现出微笑 그랬으니까 미소가 살짝 띄고 있습니다. 미소를 띄고 있습니다. 미소가 살짝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가가 되겠죠. 왜 웃었을까요? 갑자기 하늘이? 몰라요. 노신의 마음입니다. 밤하늘이 웃었대요. 似乎自以为大有深意而将繁香洒在我的园里的野花草上. 야초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오죠. 그것은 마치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씩 웃는데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치 뭐를 어떻게 짱은 바의 의미죠. 반샹이라고 반슈왕이라고 했는데 슈왕은 설이잖아요. 근데 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아주 짙은 설이, 된설. 우리가 된설이를 만든다고 할 때 그 된설이죠. 된설이를 싸자에 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 우리 내 뜰에 있는 야초에 뿌려주는 것 같아. 자, 아까 좀 전에 우리 야초 봤잖아요. 야초는 중국의 인민이나 백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작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좁게 보면 자신의 작품인데, 그러니까 뭔가 하늘이 씩 이상하게 웃는데 얘가 뭔 짓을 하려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들에 있는, 지금 밤이자 가을이고 밤이죠. 늦가을 같은데, 그래서 된설이가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 들풀들을 혹은 불쌍한 중국의 인민들을 다 죽여버릴 것 같아.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드는 기묘한 밤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을씨년스럽죠. 흉흉합니다. 가을밤도 뭔가 정취 있고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뭐 추억이 넘실대는 그런 가을밤도 가능하겠으나 노신한테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 어떻게 이야기가 또 전개되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